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CSOP 홍콩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님 또 나오셨습니다. 상무님 반갑습니다. 또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경력 이야기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대부분 그 전에 보셨던 분들이 알 것 같긴 한데 CSOP 자산운용에서 ETF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JP모건 홍콩에서 이제 주식 대차 그리고 이제 맥쿼리 은행 이제 시드니 호주에서 이제 주식 대차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숏사이드 숏타라고 했을 때 이제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쪽에서 시장을 읽었었는데 CSOP 조인한 지는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이제 중국 마켓을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중국 관련 소식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새로 론칭한 사우디아라비아 ETF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신흥시장 이야기도 같이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먼저 지금 중화권 저희 사실 그 중국 전기차 ETF에 투자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네. 중국의 뭐 좋은 것도 좋고 안 좋은 것도 괜찮습니다. 네. 중국의 현재 정확한 상황을 좀 알고 싶어요. 네. 그 이제 질문 시작할게요. 네. 미국이나 일본, 대만 증시와 달리 네. 중국하고 한국도 포함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꼭지에 이제 역사 고점 뚫고 그렇죠. 일본도 34년 만에 이제 고점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반면에 중화권은 그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중화권 그래도 그 뭐 심천이나 상하이는 바닥이 조금 진한 느낌인데 네. 홍콩은 정말 얘기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심각한데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왜 중화권 주식시장이 아직 이렇게 많이 하락한 걸까요? 제 생각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레버리징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부동산 섹터 관련해가지고도 너무나 많은 부채가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디벨로퍼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그 국민들도 이제 부동산은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높아지는 자산이었으니까 모기지 같은 걸 통해서 그걸 샀고 가격은 너무 많이 높았고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깊어지는 부동산 침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심천 갔다 왔었어요. 그 심천에서 심천 푸티엔 이제 금융 그 중심지인데 거기에는 심천 거래소 있죠. 거래소 옆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 지은 지 10년 정도 됐대요. 그 옆에 공원도 있고. 여의도에 그런 아파트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위치죠. 그래서 저희 같이 간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냐고 20%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향후 왜 그러면 이제 매수세가 좀 생겼느냐? 아직까지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이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있는 거고 이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그 론을 주택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주택을 사기에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우리가 볼 때 경제 논리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또 다른 큰 문제가 뭐냐면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융자기구가 있잖아요. LGFB라고.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이제 그 채권을 발행 못하니까 LGFB를 통해서 채권 발행해서 그 돈으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같은 걸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방정부의 세수는 가장 큰 게 부동산, 그러니까 땅을 부동산 기업한테 빌려주면서 아니면 주택을 질 수 있는 권리를 팔면서 그 세수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리고 주택이 매매되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스탬프 듀티 있죠. 주택을 매수할 때 있는 거기서 이제 세수가 컸었는데 부동산 섹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세가 굉장히 수입이 감소했죠. 그 반대로 그럼 지출은 어떻게 됐었냐? 굉장히 많은 지출을 했어요. 언제 했냐면 코로나 때.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 코비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비용을 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코비드 테스트한 거 있죠. 거기에도 많은 비용을 썼었고 그 사람들 다 통제하면서 움직인 것에 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썼기 때문에 지금 지방정부의 그 부채 문제 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그 부채 문제도 크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를 뺀다는 얘기는 거품이 있는 자산 가격 아니면 가격들이 이제 가라앉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언제 살 것이냐 굉장히 힘든 질문이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역할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그 부양책을 좀 내놓는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요즘
저번 주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홍콩 부동산도 중국 부동산에 영향을 미긴 하죠. 왜냐하면 홍콩도 중국 경제에 굉장히 큰 의존도를 갖고 있는 그 같은 도시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되죠. 홍콩 부동산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굉장히 비싼 가격이긴 하죠. 근데 지난주에 뭘 발표했냐면 그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억제하는 정책, 그러니까 론 투 밸류에이션 있죠. 그러니까 그 내 자산 대비 론을 받을 수 있는 그 비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이제 LTV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70%까지 허용을 했었어요. 그걸 다시 풀어줬거든요. 70%까지 50억 미만 주택에 의해서 50억 이상 주택은 아직 60%까지 제한됐고요. 그게 발표되자마자 그게 실행되자마자 중국 쪽에서 매수세가 있어가지고 그날 토요일 날 그게 한 500채가 갑자기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평소에는 지금 팔리지 않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다는 얘기는 시사점은 두 개죠.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안에 돈이 있다. 부자들은.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고 그 사람들이 아직 홍콩 부동산은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해요. 그런데 다른 시사점은 좀 부정적인 얘기는 중국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성향이 더 크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그걸 투자하기보다는 홍콩은 아무래도 같은 중국 국가이긴 하지만 한 다른 도시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일국 양제에 그러니까 같은 국가의 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직도 본토가 아닌 밖으로 빠져나가는 성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방금 이야기하셨던 중에 궁금한 이야기가 생겼는데 외국인 자본 빠져나간다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제가 저번에 강내 이사님이랑 같이 오셨을 때 질문했었는데 네. 외국인 자본이 정말 많이 빠져나갔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나는 게 그 외국인 자본율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5에서 7% 정도라고. 주식시장에 들어간 비중이 그보다 작았죠. 하지만 여기서 외국인 자금은 주식시장보다도 또 다른 것 같은 게 뭐냐면 FDI라고 해서 Foreign Direct Investment로 회사 합작을 해서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거기에 진출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거나 그것들이 그렇게 크긴 하죠. 주식시장도 그것 중에 하나긴 한데요. 왜냐하면 주식을 사면서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대부분 서방 자금들이. 맞습니다. 그 중국은 합작 기업이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도 뭐 샹하이 현대였나? 자동차 회사하고 도시하고 묶어갖고 지방정부하고 그렇죠. 묶어갖고 같이 사업해라 해서 합작법인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자본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많이 빠져나간 거죠. 주식시장만 이렇게 좋게 그렇죠. 외국인 직접 투자니까 주식시장보다도 더 넓게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긴 했죠. 그리고 방금 또 궁금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홍콩 집값 방금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그 50억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50억 이상은 아직 60% 비율로 저 유지되는 거 알고 있어요. LTV가. 저는 50억이라는 이야기 듣고 너무 충격 먹었고 한국에서는 50억 하면 강남도 거의 강남에서 압구정 정도만 되는 가격.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거의 벗어난 가격이거든요. 근데 홍콩은 중산층이 벌써 집이 그렇게 가격이 근데 사실 되는구나. 50억 가격이 굉장히 비싼 가격이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월세로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30억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월세로 사니까. 근데 진짜? 되게 작아요. 근데 그보다 좀 큰 것들은 한 50억을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는 아파트들, 진짜 고급은 엄청나게 비싼 거니까 그것들 제외한 대부분 모든 거를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억제, 가격이 상승하는 걸 억제하는 정책인 LTV를 50억까지 했다는 얘기는 50억을 해서 그 상한선을 뒀다는 얘기는 거기서 대부분의 주택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반에 그 부동산 문제 이야기 해주셨었는데 저희 저번에 나왔을 때도 중국에는 부동산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큰가 봐요. 그렇죠. 굉장히 크죠. 어느 정도의 그 규모인가요? 지금 전체 GDP 대비 그 전에는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었고요. 40%. 예.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아니면 그 집값이나 이런 거 빼고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까지 다 하면 약간은 더 크긴 하겠죠. 요즘 이제 나오는 수치들을 보면 한 뭐 25%, 4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의 굉장히 과거에 중요했던 거는 그거와 관련된 건설 업체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거 관련된 자재들,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철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있는 그 효과도 있고 또 다른 거 하나 같은 경우에는 가구들. 사실 집을 사게 되면 가구를 하게 되잖아요. 또 집을 사게 되면 그 안에 내장을 다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관된 사업들을 하시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대부분 나라가 그렇지 않나요? 그 정도 이 정도.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니면 아시아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주택을 샀으면 그거는 가격을 오르는
그러니까 내가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지금까지 봤었으니까 경제 발전에서 그러니까 좀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수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거의 답니다. 또 네. 중화권에도 굉장히 또 많이 돼 있고 네.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 안 하면 망하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중국도 반대로 또 수출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수출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지금 조금 많이 감소하긴 했는데요. 네네. 글로벌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30%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출과 수입. 그리고 이제 대미 수출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아니면 유럽 대비 수출 같은 게 감소를 했었는데 그거를 약간 보충해 주는 것들이 그쪽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좀 증가했다던가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보충이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보면은 그 중국에서 뭐 1대1로 하잖아요. 벨트 앤 로드 이니시에이티브하고 그게 시진핑 주석이 한 것 중에 뭐 처음에 프로젝트 했었고 그쪽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나 수입이 교역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중국의 그 수출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줄긴 했었죠. 감소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다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공급망의 다변화. 그렇게 되면 동남아시아로 기지를 옮기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 조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옮겨간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이게 구조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선 좋진 않죠. 근데도 이제 다른 국가들이 그 부분을 채워주긴 하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에서 소비가 감소되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전 세계의 수입이 감소되는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되는 경향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다. 그리고 공급망에서도 아직까지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다. 다만 구조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넥스 차이나라고 해서 차이나가 배제하고 다른 국가들이 아니라 차이나 플러스 1, 차이나 플러스 2, 차이나 플러스 3가 생겼겠죠. 그냥 동남아시아 국가들, 베트남 아니면은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그쪽으로 많이 옮겨갔죠. 왜냐하면 미국이 우호적인 국가가 멕시코니까. 그리고 교육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